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에 국내 주식과 원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했고 대표적인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국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급히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란 본토에 전격적인 타격 작전을 펼친 걸까요? 실제 이란의 핵시설은 완전히 제거된 건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이 공격에 나선 이란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이란 지역의 이스파한, 또 포르도, 나탄즈, 자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에 핵시설이 있는데 각각 이란 핵전력의 머리와 심장, 또 척수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 지금 왜 이 지역들이 타격 대상이 됐는지 다른 핵시설 지역 중에서도 이 세 지역을 고른 이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은 이란 그 핵시설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이 이스파한과 나탄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자체 공군력으로도 일단은 습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포르도였습니다. 포르도는 지하 8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체 공군력만으로는 공습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해서 GBU-57 벙커버스를 이용해서 미국이 이제 공격에 나서서 이번에 타격을 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그 공세를 지금 미국이 해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발에 근접했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그 안에 이제 벙커버스를 탑재한 상태로 지하에 있는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본토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제시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막 작전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수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연막 작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주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2주 후에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의미했던 것은 2주 안에 언제든지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러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선택을 지연시키는 척하면서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까 말한 연막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란을 더 당황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줄곧 이 최고의 승리는 전쟁에 불개입한 거라는 뜻을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I'll say this. I will prevent World War III. I'm the only one that's going to do it. We will measure our success not only by the battles we win, but also by the wars we end,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wars we never get into.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신 것처럼 중동 불개입 원칙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럼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또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라든가 오바마도 시리아에 개입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소모했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반미 감정만을 고조시키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면전은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특정 시설을 공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략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보충 질문이 직접 이렇게 본토의 어떤 시설을 공격해서 트럼프 혹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뭔가요? 반대급부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은 이스라엘과는 일단 공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의 핵에 대해서 항상 위협을 느껴왔었는데 우선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도 진짜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실제로 주었다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도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연시킬 수는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은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번이 적기였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이 그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역량에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줬을지 이 관심도 집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자,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이미 시설이 좀 대피를 했고 피해가 윗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됐다는 입장입니다. IAEA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이 지상 부분에 국한돼서 복구가 가능하다. 또 IAEA 사무총장은 세 시설 모두 외부의 방사능 수치 증가가 없다. 포르도 지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겉에만 일부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꼭 저런 수치가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트럼프의 발표와 지금 이란 당국의 발표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서 위성 사진이랑 여러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이제 현지에서의 철저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공습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2의 포르도, 제3의 포르도가 아마 이란 내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국토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포르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란 정부에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노출이 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란이 다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을 뚫고 들어가서 만약에 지하 아주 깊은 곳까지 폭발을 시켜서 해체를 했더라도 다른 지역의 유사 시설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성 사진으로 구멍난 폭격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경제 관련된 좀 질문 잠깐 좀 드려볼게요. 정청진 평론가님. 네. 근데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에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달러 밑으로 하락하기도 했다는데 네. 이거는 어떤 영향과 어떤 관계 때문일까요? 거의 공식 같은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닙니까?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중에서 뭐 수요는 다 안전 자산에 몰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위험 자산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면 역시 암호화폐, 이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인 가격이 가장 많이 큰 쇼크, 충격을 받았고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10만 달러 밑도 하회를 했었고 그나마 이 초반에 장 초반 사건 터지고 바로는 비트코인 정도가 덜 떨어진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에서는 뭐 거의 급락, 폭락세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나 현재 시각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도 빠른 회복세 다시 10만 달러 위로 넘어왔고 또 주목할 부분이 그렇다면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금 가격도 뭐 오히려 소폭 약보합이었습니다. 달러도 강세긴 강세지만 뭐 대단한 또 달러 환율 급등도 아니었고 현재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지금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서 왜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낙폭이 컸었나?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주말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먼저 타격을 받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점적인 요인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더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인데 거기를 봉쇄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어떤 곳이고 이 지역이 왜 주목을 받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지도도 보여주셨는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 그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 그 해협 길이는 한 8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54km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막으려면 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25%에서 30%가 왔다 갔다 유통이 되는 양입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요. 저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에게 좀 민감한 부분이 우리는 거의 두바이유 쪽, 이 중동산 원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각화를 했다고 쳐도 지금 70% 정도는 저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저 원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저 부분에 대한 초점이 곤두서게 되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이 저 해협을 봉쇄한다, 막는다. 혹은 뭐 저기를 유통하는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테러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 원유 수급은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고유가에 대한 문제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란이 공식적으로 저 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WTI 기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갔던 그 원유 레벨로 폭등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따 또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이란이 저 해협을 봉쇄할까 여기에 대한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쪽이긴 하지만 아주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가능성 때문일까요? 이제 당장 앞서 지도 보신 것처럼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유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물 시장에서 브렌트유가 최대 5.7%, 서부 텍사스유가 4%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 비트코인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가 상승폭이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안심되는 요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 공습하고 그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들이 돌아오고 특히 이제 그리스의 화주들 있지 않습니까? 화주들이 여기 사건 터지면은 우회 항로를 찾겠다 이런 발언 나오고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해서 4% 이상 날아갔었는데 현재 시각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 거의 지금 상승폭이 다 줄었습니다. 뭐 보합권 아주 0.5% 정도 상승으로 끝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은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 본토 테러 정도인데 둘 다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이걸 자산 시장이 좋아하는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오히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한다, 2주 준다라고 하면 2주 동안은 계속 좌불안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이걸 불확실성 제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유가 급등, 고유가의 문제이긴 한데 물론 이제 또 오늘 밤 내일 상황은 모릅니다만 현재 시각의 유가는 상당 부분 오히려 상승폭을 다 줄이고 뭐 여느 때의 가격으로 지금 회귀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비단 공습 내용만 보지 않고 이 공습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고 지금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던데 2010년대 초반에 미국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 때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번에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금 이란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화할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봉쇄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겠죠. 전면 봉쇄를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봉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자체는 이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란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다 밖으로 페르시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봉쇄하게 되면 이란 경제야말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국제법적으로나 또 관습적으로나 이런 해협에 대해서는 그 선박들끼리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이란이 좀 어겨가면서 무리수를 둔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마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이거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이란이 궁지에 몰려 있고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런 그 석유 유가의 뭐 상승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봤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유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양한 루트를 좀 개척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이런 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지요? 일단 정부 비축유도 파악을 했다라고 하고요. 민간 섹터도 봤는데 민간 섹터 쪽에서는 200일 이상의 이제 원유 수급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있어서 아마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유 쪽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즉 유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좀 터지고 나서 아마도 우리도 그 동안에 많이 다각화를 해서 뭐 중동산 원유 쪽에서 한때는 90% 이상을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이 바꾸기는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원유 수급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상설화되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원자재 쪽 수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장 이란의 공격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환율,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는데 일단 환율은 18.7원이 뛰었다고 해요. 1,384.3원. 이게 한 달 만에 최고치랍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예. 절대적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주목이 됐었는데 유가와 환율이었습니다. 앞서 유가는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 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달러 강세가 뭐 우리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유화 독전 달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오늘 외환시장도 출발을 했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1,380원대까지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우리가 지금 위험 레벨로 보는 1,400 위까지도 가지도 않았고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약달러 정책을 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처럼 달러 강세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시장도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유가와 달러 모두, 달러 강세 모두 현재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정도로 막 그 정도의 쇼크는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뭐 미국 본토 테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글쎄요,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이 원유, 유가와 달러 이것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우리가 3천 지수를 넘어서 뭐 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이제는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5천까지 좀 바라보겠다라는 지금 목표가 있는데 전장보다 7.37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 네. 내렸고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저기 표가 나오지만 종가 기준으로 딱 저 부분만 바라봤으면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어 할 정도의 평이한 그런 마감세를 그러니까요.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네. 저 폭이 굉장히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장 초반을 놓고 보면 예. 코스피도 1% 넘게 급락을 해서 3,000선을 모두 다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도 2%대 또 급락세를 보였고 네. 이제 상당한 조정이 오나 할 정도의 우려가 왔는데 오늘만 좀 놓고 보면 수급을 봐야 될 텐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5천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양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을 사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지킴이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란 사태도 터지고 유가에 대한 부분 걱정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이 신정부는 코스피 5천 역대 가장 강력한 주가 부양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놓고 보면 이 정책주라고 하죠. 뭐 AI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상당 부분한 매수가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국내적인 이 정책에 오히려 더 진중을 하면서 네. 이런 큰 수급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을 지켜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여러 정치 현안들 지금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좀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한다라는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나토 회의에 우리 정상이 참석하는 게 뭐 득인가 실인가 이런 예. 이야기도 많았고 예. 이 득과 실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결국은 안보실장이 참석은 하네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예. 이제 기대를 했었고 G7에서 그것이 일단 무산이 됐었죠. 트럼프가 일찍 귀국하면서 네. 그리고 이번이 이제 그 기회가 아니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유성남 안보실장이 우선 대신 참석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 이런 무대지 않습니까? 나토 예. 같은 경우 이런 곳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외교 무대를 넓히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에 대한
역효과도 있겠죠. 뭐 북중러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런 나토 회의 어떤 진영이 확실하게 갈리는 이런 외교 무대에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대신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산적한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유성락 안보실장을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 어떤 고민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하여튼 좀 현명한 선택으로 결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보실장 자격으로 안보실장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서방 세계와의 그 나토 현안에 대해서 또 공유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또 미국 측과의 어떤 만남을 예. 조율할 수도 있고 물론 정상회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만남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예.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대통령실은 중동 상황이 지금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전부처의 비상 대응 체계도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저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주권국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예. 이건 어떤 속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이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죠. 네. 이제 미국과 이란은 상당히 결이 같습니다. 이제 반미라는 진영에 속해 있고요. 또 둘 사이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아마 김정은은 이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 벙커버스터가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핵시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스라엘과 함께 이런 네.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북한이 오히려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아직 핵 보유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이란과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핵을 가져야지만 이란 같은 이런 케이스를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을 더 보유하는데 더 의지를 강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비상 체제를 지시를 했다면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석유 관련된 수급 얘기도 잠깐 나눠봤는데 우리가 좀 정부 비축유 이런 거를 또 긴급 방출하는 형태의 어떤 조치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고 또 IEA가 권고한 어떤 91분 정도를 좀 넘어가는지 이제 판단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 석유와 관련된 수급에 있어서 비축분에 대한 판단도 지금 차차 해 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 정부 당국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첫 번째는 금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였습니다. 금융, 에너지, 물류였습니다. 뭐 금융은 지금 보다시피 가장 한국은행과 우리 당국이 힘을 쓰는 부분은 역시 외환 시장이었죠. 주식보다도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네. 한 부분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1,380원대까지 조금은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당초 우려한 만큼 달러가 강력한 달러 강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 네. 두 번째와 에너지와 물류는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부분입니다. 이란 의회가 이걸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 있게 봤었고요. 특히 에너지 쪽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당국의 비축유도 좀 확인을 했고요. 비축분도 확인을 하고 민간 섹터도 조사를 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200일 분에 대한 뭐 버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이제 컨틴전시 플랜까지도 짰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물류 부분은 이제 또 그쪽 라인들이 중동발 쪽에 남은 저번에 홍해 사태 때처럼 네. 운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이게 특히 우리 수출하는 우리 한국 경제는 큰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운임이라든가 이런 해상 유통 쪽에서 물류 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 모두 금융 당국 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향후 이란의 어떤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런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계속되면은 국제 유가가 계속 불안해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경기나 물가의 좀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공격을 두고요 정권 교체 의도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핵 프로그램이 파괴했다는 가정하에 예. 이거는 파괴됐지만 이란 군대나 국민으로 대상을 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관한 건 아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게 되십니까? 예. 헥세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JD 벤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또 이른 아침에는 트럼프가 또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면서 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또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오히려 미국이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이 내부의 혼선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치밀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란의 지도층을 더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어쨌거나 협상 테이블로 너희들을 인정할 테니까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발언이 바뀌고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란 정부로 하여금 현재 지금 어떠한 판단을 내야 되는가, 지금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혼란을 줄 수 있고 이것이 훨씬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에 전화할 것을 권한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 러시아 등 뭐 이란 설득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이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이 이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회의적입니다. 또한 러시아도 이란과 동반자 협정 같은 걸 맺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맡거나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것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미국 트럼프가 원치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재자로 나서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하고 오히려 뭐 자산 시장 같은 경우가 나름 안정세를 찾은 것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런데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너네도 여기 합류해라. 중국 너네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못하도록 얘기하라. 이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를 중국하고 인도가 나름 싸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원유, 이란 원유를 뭐 남보다 디스카운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막히면 너네도 힘들어지니까 너네가 이란과 직접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큼은 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죠. 우회적인 뭐 함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발언 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렇게 쉽진 않겠구나라는 이제 좀 그런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자산 시장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핵무기 제조에 나선다든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일단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가능성, 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NPT를 탈퇴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최악의 사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란 자신이 우리는 핵 무기를 개발할 의지가 있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오히려 국제적인 비난을 살 수가 있고 지금보다 더 심한 경제 제재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란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불안한 중동 정세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해법은 원칙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선 이란은 계속 이란과 미국 모두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서로. 그리고 서로가 지금 협상을 안 한다는 식으로 지금 서로의 남탓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으로 끝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더 실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두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협상으로 태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킨 다음에 트럼프의 자신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강요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상이라면 그런 식으로 끝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양측이 이렇게 합의해서 끝나는 해결책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일본 정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취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점점 나토에 참석하는 정상 국가들, 뭐 참관국이든 회원국이든요, 좀 더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역학적인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와 이제 인도 태평양을 어떻게 좀 합쳐서 좀 그러한
더 큰 연합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참석을 좀 신중하게 보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큰 어떤 동맹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중동 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23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